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이 정부가 지난 3월에 발생한 방송사와 금융사에 대한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어제 내놨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북한 내부 PC 6대가 금융사에 접속을 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를 했고 공격 경유지 49개 가운데 22개가 2009년 이후 북한이 해킹에 사용한 인터넷 주소와 일치한다. 이런 근거를 댔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민관군 사이버 공격 합동 대응팀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이번 발표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직 해킹 진원지가 어디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죠. 자, 도대체 진실이 뭘까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탈탈 인터뷰에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자, 지금부터 이 방송사와 금융사를 상대로 한 해킹의 진실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 해킹 전문가인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대로 북한 소행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보도로 보면 경찰은 어제 정부 발표에서 빠졌어요. 그러면서 네. 상당히 이제 신중한 입장이던데, 그럼 네. 경찰은 왜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 북한의 어떤 증거가 나온 것은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 IP,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국 IP가 나왔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황상 네. 북한이라고 그러면 이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나 이제 어제 공개된 175.45, 178의 어떤 IP는 북한 내부에서 사용하는 IP입니다. 네. 북한이 등록해서 사용하는 IP인데 그 IP가 로고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우회를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거기는 우회할 수 있는 IP가 아니거든요. 아, 그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로그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북한이 직접 개입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네. 북한 소행이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한 가지는 이 북한 내부 PC 6대가 금융사에 접속을 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한 게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북한 IP가 확인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갈래인데, 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세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다른 해커들이 북한 PC를 경유해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대표님은 이게 경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체가 경유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북한은 폐쇄 영역, 폐쇄망이라고 표현도 하고 폐쇄 영역으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사실 어렵고요. 그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발달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나오는 코드, 즉 거기서 찍히는 그 IP가 세탁됐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북한 PC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치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굳이 북한을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의 방벽이 튼튼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부분에서 그 나올 수 있는 IP가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사이트를 해킹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봤자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공격 경유지가 49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22개가 2009년 이후에 북한이 해킹에 사용한 인터넷 주소와 일치한다. 이게 어제 정부 발표인데 네네. 그 지금 또 다른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경유지는 특히 국외 경유지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경유지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후자도 맞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누가 똑같이 뭐 그쪽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런데 직접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 조사를 해왔고 그동안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그 부분이 100% 일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코드가 북한 소행이라고 초기에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던 이유는 이런 IP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악성 코드에 대한 제작 방법, 제작의 그 유사성, 그동안에 2009년 7월 디도스나 2011년 3사 디도스나 이럴 때 썼던 그 코드나 이런 것들이 이미 유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자신 것을 좀 바꿔서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 이제 이미 북한 소행으로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악성 코드의 제작 방식이 과거 북한이 만들었던 거와 거의 유사하다. 예, 유사한 것도 있고 거의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권석철 대표의 말씀대로 북한 소행이라고 일단 그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한의 낙후된 IT 환경에 볼 때 이 정도로까지 해킹 기술이 발달돼 있고 할 수 있는 거냐? 네. 이 관련 그 지식과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아함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후가 돼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북한이 장점이면서도 무서운 것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만들고 스스로 자기들이 조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IT가 발달되어 있지만 IT 발달에 대한 기준은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두가 잘 사용을 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결국에는 북한은 그것을 다 만들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컴퓨터 교육을 따로 받은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낙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해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대접은 그 북한의 전투기 조종사 급의 어떤 그 대우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까? 누구도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거기선 최고의 직업이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학교에서 그런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알고 있는 낙후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거기도 투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은 우리나라는 해킹을 실제로 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런 어떤 다른 나라의 해킹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작전이고, 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저희들 나라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낙후돼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용 환경이 낙후돼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걸 제작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집중 육성을 하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네요? 한 예를 더 드리면요. 북한에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 중에 바둑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바둑이요. 바둑,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급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 바둑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그 최고의 바둑 프로그램을 평가가 받고 있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또 북한은 OS가 있습니다. 붉은 별이라고 OS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OS가 있어요? 아예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리눅스를 이제 개조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어느 부분만큼은 굉장히 앞서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 제작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해킹 쪽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해킹 쪽은 더 많이 오히려 뛰어나다고 보시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해킹 쪽은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악성 코드나, 저는
작년이죠. 작년에 중앙일보 해킹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북한으로 판명이 났었는데, 예. 그들이 했던 악성 코드에 대한 배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 안에 그 해킹을 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만드는, 즉 어떻게 그거를 구성을 하고 하는 그런 기획력이 예.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회사도 그런 실전 해킹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몇 안 되는 실전 해킹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 실전 해킹을 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해킹에 대한 공부만 하신 분들은 실전 해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자, 실전 해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예. 먼저 이 말씀을 약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 실전 해킹은 뭐냐면 원래 해킹을 하면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비밀리로 계약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 회사 네.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 권석철 대표님이 계시는 회사에 해킹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 의뢰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관리자라든가 IT 담당자 모르게 저희가 실전 현재 왜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뚫어서 직접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이유는 최고 경영자나 이런 분들이 실전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좀 감각도 약하시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실전 눈을 보여드리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한 20군데를 저희가 큰 기업, 은행, 지금까지 해봤지만 다 뚫렸습니다. 성공률이 100%였습니까? 예, 100%입니다. 예,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전 이런 방법이 아닌 약속된 방법으로 모의로 하는 그런 해킹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뚫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 실전 해킹에 대한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있는 그 해킹 방법들로는 그 대응이 되게 약한데 이렇게 될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기법들 이상으로 북한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해킹 기술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하나의 군 작전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내에 이른바 사이버 전사가 12,000명이 양성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이 12,000여 명이나 5,000여 명, 5만 명 이렇게 명확한 숫자는 사실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정찰총국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노동당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배출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북한은 이제 외화벌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커들을 직접 관리를 하지만 외국에 내보내서 유학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성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들이 그걸 가지고 해커 한 명이 어딘가를 해킹을 해서 돈을 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외화벌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걸로 돈 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 어떻게 돈을 법니까? 해킹을 해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희쪽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싱이라든가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북한에서 국내를 향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발표한 것처럼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급 같은 걸 하고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개발 의뢰하고 있는 중국에다 의뢰할 때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그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외화벌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국내 어떤 사람이 중국에 넘어가서 북한 해커들에게 뭐를 의뢰를 해서 정보를 빼낸 다음에 협박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출신 해커라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조선족으로 위장이 되어 있거나. 많이 이제 위장이 중국 사람으로 위장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군인이고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의 소프트웨어로 들어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러니까 아예 이 총력전 태세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양성한 해커들을 총력 동원해 갖고 우리나라에 아예 그러니까 그 기관망을 만약에 흔들어 버리려고 작정을 한다면 네. 이건 물론 가정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그 가설이 성립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이미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예.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예. 뭐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이런 이제 상상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실전 해킹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예. 뭐 어느 증권사인 경우에 예. 그 최고 경영자가 출입하는 문에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예. 출입하는 문을 이렇게 키를 대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을 저희가 해킹을 통해서 한 5분 동안 못 들어오게 막은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이게 해킹인지를 모르고 기계 고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저희가 발표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게 해킹으로 가능하냐고 물으세요. 오. 해킹은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전력, 그렇죠. 가스, 예. 교통,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9.15 정전 예.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전 사고도 갑자기 많아졌고 예. 그다음에 가스 폭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100%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0.1% 심지어 0.1% 정도라도 이것이 해킹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염두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사실 많이 무시되거나 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맨 위에서 이제 결제 조정 찍어야 되는 분들이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고. 네. IT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조사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개월 정도에 발견되어 8개월 전에 공격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팩트,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8개월 전에 은행이나 이런 데 감염을 했다는 건데 그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은행이나 방송국에 침입을 했겠지만 그들이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은행이 아닌 전력이나 가스 시설이나 이런 데들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거기에 컴퓨터를 파기하거나 그러면 가스 시설이 누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가볍게 볼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갈래로 한번 다시 이제 질문을 한번 심화시켜 보죠. 첫째, 그러면 해킹이 네. 예를 들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국가 기관망을 마비시키는 것도 있지만 고급 정보를 빼내가는데도 악용될 수가 있는 게 해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정부 부처나 이런 정부 기관은 이 컴퓨터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외부에서 컴퓨터로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망은 따로 이렇게 이제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해커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자 입장에서는 방어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어자가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방어 방법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분명히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지만 내부망, 외부망 동시에 관리하는 관리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즉 접점이 있어요. 그 접점을 또 찾아야 되는데 물론 해커 입장에서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이제 상상을 하시겠지만 그 컴퓨터 안에만 들어가면 그 내부에만 들어가면 그 접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망과 외부망을 종합 컨트롤하는 그 컴퓨터 한 대만 찾으면 되는 거네요. 간단히 얘기를. 그렇죠.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관리자 컴퓨터들이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부망, 외부망을 공격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부망을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외국에 있는 이란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난 스톡스넷도 결국에는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가 공격받은 거거든요. USB라든가. 그러니까 해커의 생각이 그렇게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보시면 좀 유심히 보시면 보안 소프트웨어 특히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망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게 OS고요. 백신이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똑같이 결국에는 이번에 그런 공격을 했다는 그런 것들은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은
그 망이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들에 대한 조준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가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이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어디서 지금 구멍이 뚫렸고 뭐가 새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가정도 성립이 되네요, 그러면? 예,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신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그 우리 권석철 대표께서 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보안검사를 담당하는 것이 국정원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러면 국정원의 보안검사의 능력과 기술은 탁월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검사 자체에 대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뛰어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담당하시는 분이 맡고 있는 즉 기관시설, 지정시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거나 하는데 네. 실제로 조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실력이 뛰어난 거 하고요. 실력이 그다음에 그것을 모든 걸 한꺼번에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뽑고 싶어도 그런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도 큰 문제지만 그들이 혼자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성을 갖고 시작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윗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관리자 보안을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컴퓨터의 전산관리자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런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인력을 국가의 어떤 그 안전센터, 사이버 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데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모두 이 보안과 이 전산 담당자가 분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만은 총괄적으로 맡아야 되는 인력으로 빨리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민간 영역에서의 방화벽 구축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세요? 방화벽은 말 그대로 방화벽이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요. 방화벽의 역할은 내부에서 외부에 들어가는 것만 맡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격은 내부에서 외부로 공격하는 것이 예전 방법이라면 지금은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어떻게든 흔히 말하면 APT 공격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밖으로 자신들이 유유히 빠져나갈 때는 방화벽이 그 역할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막는 거군요, 간단히.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걸 모두 다 막으려고 하면, 밖에 있는 걸, 그러면은 모든 정보들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내부자 정보들이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게 더 많잖아요, 훨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어떤 뭐 찾을 수 있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는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관제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악용을 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방화벽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라든가 무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부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서 무선 신호를 잡아서 내부에 들어온다면 방화벽을 자동적으로 우회가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통로들이 있죠. 그래서 방어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10가지를 막아야 된다면 공격자는 그중에 한 가지만 알아도 이 내부 장악은 쉽기 때문에 방어자의 고통도 이제는 고민을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물 샐 틈 없는 방벽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접 저희들이 해본 결과 저희 내부의 결론은 해킹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고요. 다만 해킹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해킹을 추적해서 해킹이 잡으려고 하는 노력과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중국 IP만 나오면 더 이상 수사 못해 또는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은 오히려 해커들에게는 더 유리한 입장을 자꾸 제공을 해주는 거죠. 끝까지 해커를 잡겠다는 의지와 또 한 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잡힐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안에도 그 해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그냥 사이버 전사라고 하죠. 사이버 전사를 대거 양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 겁니까? 충분히 타당하고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버 전사를 이제 저희들은 화이트 해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화이트 해커. 범죄자는 블랙 해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들은 뭐 한 10년 전부터도 계속 화이트 해커, 뭐 10만 양병설 그래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그것이 양성이 안 됐거나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데서 찾으시면 되는데
해커들에게 일로 와서 여기서 일로 오면 내가 화이트 해커 양성해줄게 이렇게 하면 예. 안 갑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해커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고요. 아, 그렇지.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예. 공무원이 되면 일반미가 정부미가 되듯이 굉장히 규율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오히려 해커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잘 안 가져요. 그러니까 모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달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자유롭게 놀게 놔두는 겁니까? 지원만 해주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놀고 있는 문화 속에 예. 그들을 이해하고 거기를 어떤 공간을 지정을 해준다든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곳에 접근을 해서 그들 속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미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어떤 해킹 방어 대회에 정보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이렇게 주도는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들이 주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대우도 국내에 있는 어떤 보안 담당자 이런 사람처럼 해커를 취급을 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트랜스포머 1편을 보면 네. 그 놀던 해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 흑인도 있고 그러니까 해커가 있는데 이게 하니까 그 국방부에서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놀게 놔두고 네. 그러다가 이제 꼭 필요할 때 있으면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간다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그들이 좀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해커들이 갖고 있는 해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들보다 우수한 실력자가 같이 그들하고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해커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을 지정을 해서 리더들에게 교육을 함께하고 같이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생각을 갖도록 하면 그 리더가 국가 안보라든가 사이버 전사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됐을 때 그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쉽게 이제 무협지 예를 들면 중원에 기인 가사가 그냥 중원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하다가 일합을 겨룰 수 있는 분위기만 좀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저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얼마 전에 어나너머스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 사이트를 해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워낙 이게 무식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권석철 대표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같은 어떻게 해킹이 가능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어너미너스 코리아, 이번에 어너미너스 코리아가 하는 행동은. 해킹, 그러니까, DB라든가 이런 정보를 빼온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바깥에서 돌을 던진 거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깥에서 그 정보를 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SQL 인젝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에 있는 해커 범죄 조직 어나미너스도 내부에 들어가는 행위는 하지 않고요. FBI, 소니 이런 데를 공격할 때 대부분 디도스라든가 SQL 인젝션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마치 주사기로 쭉 주입을 시켜서 쭉 빨아들이는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했던 어나미너스 코리아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DB를 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에서는 이 DB를 뺐으니까 내부에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시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부에 들어갔던 증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 예.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 이런 걸 떠나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 그림자 뒤에서 사이버 전쟁이 엄청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가 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요? 예. 이것은 언급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는 거와 사이버 테러와의 구분은 사이버 전쟁은 정부가 개입됐을 때 전쟁으로 구분하고요. 그렇죠. 정부가 개입이 안 되면 이걸 테러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미국도 사이버 부대가 있고요. 중국도 사이버 부대가 있고 북한도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 정보의 우위를 갖기 위한 사이버 전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어폐라는 게 바로 정부들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전쟁으로 비춰지면 굉장히 흔히 말하면 사이버 선전포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테러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고요. 또 정말로 이런 어너미너스라든가 이런 어떤 조직으로 단체로 움직이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정부 어느 정부한테 뭐 돈을 받거나 해서 그걸 움직여주는 익명성인 해커들도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국제뉴스나 이런 데서 이래서 이제 그 커다란 해킹 사건이 있었다고 했을 때 뒤에 어느 나라의 정부가 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중심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이버 부대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이 됐고요. 아, 맞다.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창설된 부대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방어에 주로 방어입니까? 우리나라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미국은 이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미국을 공격하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 물리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고요. 또 우리는 이미 공격 부대를 만들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방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방어만 되고 있지만 공격이라는 모델을 안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불안해하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대를 빨리 만들고 하는 노력이 이제는 오픈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포탄 몇 발 떨어뜨리는 것보다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전으로 가면 무기도 많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죠. 몇몇의 전사로 인하여 그냥 앞단에 있는 사이버전 정확히 얘기하면 사이버 공간 작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해병대 같은 공간 작전으로 초기에 많은 시설들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면 후에 전쟁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전쟁을 사용하는 전사를 키우는 건 국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무기 체계 이런 것도 대부분이 디지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해커가 들어가서 이걸 무력화시키기로 작정을 하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네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료에 보면 실제로 만약에 그런 공격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경운기만 동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사이버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적국이 되어 있는 북한인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저희들 나라 입장에서는. 비대칭적 전략이군요. 흔히 하는. 그렇습니다. 아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보통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밖에는 정리가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이버는 전평시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물리전에서는 전시와 평시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사이버 전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이건 오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평시가 안 되는 비대칭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군이나 법이라든가 이런 개정도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그 주인공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검찰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 할 얘기가 많죠. 검찰 얘기 나오면. 이거 한 주에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풀어놓을 만큼 한번 풀어놓고 봅시다. 자, 포인트를 어느 쪽에 맞출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개혁입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중요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국민들에게 공약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검찰 개혁인가, 검찰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하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공통분모를 추리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대검 중수부 폐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수처 설치. 10년 넘게 이어져 왔던 논란은 결국 그거 아니었나요? 추리면. 저는 그런 면에서 반대하는데요. 잘못돼 있다, 그게? 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는 부서인데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본질적인 개혁안입니다. 그건 개혁의 핵심이 아니다? 네, 검찰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를테면, 그거는 법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사항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요.
대검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조정부, 예. 형사부, 예. 또 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중앙수사부도 있고요. 예. 공안부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지금 저 부서 중에 강력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마약사범이라든지, 네네, 예. 조직범죄 이런 걸 다루는데요. 조폭이라든지, 네. 예. 강력부는 2009년까지 이름이 마약 조직범죄 수사부였습니다. 아, 예. 줄여서 마조부라고 불렀는데요. 마조부라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중수부를 워낙 많이 들어서. 마조부? 네, 중앙수사부를 줄이면 중수부가 되듯이. 그렇죠. 마약 조직범죄 수사부를 줄이면 마조부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대검 마조부장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 청취자들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줄임말은. 네. 그게 원래는 이제 강력부였다가 또 마조부였다가 다시 강력부로 갔고요. 강력부 이전에는 형사 2부였습니다. 대검 중수부라는 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전두환 정권이 이 집권 시기 초기였던 1981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일종의 역사적 산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검찰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공약했고 예. 지난주에 새로 검찰총장에 취임한 최동욱 검사가 예.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에 이제 숙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마 중수부 폐지하겠죠. 약속이니까 지키겠는데 뭐 그건 지켜도 검찰 개혁하고 굉장히 무관하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열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네. 나왔던 검찰 개혁의 전제는 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견지해야 된다. 이게 전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가지고 해왔던 바로 그 창구가 대검 중수부다. 네. 일종의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인권운동하면서 잘한 일이 많지 않았는데 뭐 잘한 일이 왜 많잖아요. 뭐 하여튼 네. 뭐 네. 뭘 잘했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20년 이상 했는데 제가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2011년에 썼습니다. 2011년에 썼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이런 논리입니다. 자, 대검 중수부가 핵심이 아닌데 핵심이 됐어요. 그건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검찰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당은 뭐 검찰 권력을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니까 검찰을 네. 대접하죠. 예. 야당도 사실 검찰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검찰이 얼마나 세냐면요. 제가 아는 한 검찰보다 센 조직은 없습니다. 국정원보다 더 셉니다. 국정원은 게임이 안 됩니다. 국정원은 정말 상대도 안 되고요. 그거는 옛날 50대 얘기죠. 네, 그 삼성보다 세고요. 대통령보다도 임기 초에 대통령보다는 약합니다.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장악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임기 중반 이후에는 대통령보다도 셉니다. 여긴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맞짱 토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감사드리고. 어느 부처하고 그런 맞짱 토론을 하고 전 세계에 그런 아마 장면은 연출되는 적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평검사들하고 토론한 네. 거거든요. 맞아요. 젊은 검사들. 네. 법조계가 위계가 분명한 한 조직이고 동네고요. 그다음에 뭐 사법연수원 몇 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몇 회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의 위계가 정해지는 조직인데 고시로 봐도 한참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대통령을 상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찰관들이 그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군인들이 고급 장교라도 대통령 앞에서 맞짱을 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안도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아무개를 안 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는 이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하고 맞짱을 뜬다.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인 거죠. 네. 검찰 뭐 무슨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공화국이라고 부를 때 가장 적합한 조직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힘이 세냐면요. 예. 자, 형사사법에 대한 모든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요. 맞죠. 예. 보통 사법이라고 하면 사법부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건이어도 다 예를 들 수 있는데 일단 검찰의 권한이요. 법으로 정해진 권한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형사사법 단계는 3단계로 진행돼요. 수사, 그다음에 재판, 형의 집행으로 진행되는데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엄청난 권한이에요. 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유력 정치인 중에서 오랫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됐지만 무죄로 나왔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박지원 저기 민주당 의원도 있고. 그렇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그렇죠, 경우도 있고. 있죠. 예.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로도 그 사람이 타격을 받습니다. 맞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렇죠. 뭐 이런 의심을 예. 받는 거고요. 또 수사 대상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한다는 게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네. 또 거꾸로 된 경우는 죄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재벌 회장님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냐 안 하냐를 검찰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지만 소위 네.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형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수사권이라는 건 경찰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맞아요. 예.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은 수사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고요. 네. 수사를 하면 그것은 이제 법정에 세워서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권도 검찰만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다가도요. 공소 취소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공소장에 어떤 죄를 물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다가 스톱됩니다. 재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판사의 판단은 검찰이 그 공소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판도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판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검사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멍석은 검찰이 다 까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형의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형 집행권도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 집행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어떤 재벌 회장이 징역 10년형을 받습니다. 네. 매우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는데 네. 3-4달 산 다음에 형 집행 정지로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있어요. 아, 법원이 아니었나요? 네. 검찰인가요, 네. 그게? 그러니까 형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허가하거나 하는 건 법원이 하는 건데요. 네. 형 집행 정지는 검찰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 집행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네. 형사사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사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당한데요. 2008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언급됐던 미네르바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가 뭐 경제 위기 등을 예측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참 꼴보기 싫은 일을 반복해서 했고 네. 심지어 네티즌들에게 영향력도 있어가지고 사법 처리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검찰의 작품인데요. 자, 형식적으로 보면 미네르바는 재판을 해서 그야말로 100점 100승했습니다. 예. 1심, 2심, 3심 다 이겼고요.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를 기소했던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의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형사재판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건 다 이겼어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미네르바 사건에서의 결국 승자는 검찰이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미네르바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구속돼서 3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의하는 권력, 무언가를 정의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의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검찰이 지목해서 수사하고 재판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검찰이 원하는 바는 다 얻었다는 거죠. 네. 왜? 인터넷에서 미네르바처럼 글을 쓰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공포를 심어준 거예요. 인터넷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싫어할 얘기를 쓰는 사람들은 네. 우리가 지켜보다가 미네르바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준 겁니다. 그것도 예. 교훈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실전에선 졌지만
그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졌기 때문에 검찰의 패배로 기록돼야 될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국민 일반 네티즌 일반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했다는 측면에서는 검찰의 승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창익 사무국장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검찰개혁의 본질은 너무 비대해져 있는 검찰 권력을 빼야 된다. 그게 줄여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중간 정리를 그렇게 하고 대검 중수부 문제를 일단 그러면 거기서 가름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보죠. 중수부가 핵심인데 그러면 저 중수부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바로 창구가 대검 중수부이고 대검 중수부가 막강한 검찰 권력의 상징처럼 지금까지 여겨져 왔던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점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니, 맞죠. 중수부는 검찰총장에 별동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검, 지청 등에 있는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평소 수사 인력을 뭐 2배, 3배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도 중수부에서 했고 검찰이 흔히 거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재벌 그렇죠,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정치적 사건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공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걸 이를테면 그 기능을 그냥 두고 대검 특수부라고 특별수사본부라고 만들거나 명칭만 바꾸면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개혁입니까?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일본의 대검은 뭐 수사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해주는 게 일본에는 도쿄지검 특수부예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죠.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어차피 특수수사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벌 비리 같은 걸 냅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사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고 수사 역량이 축적돼야 됩니다. 자료도 쌓여야 되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더라도 대검 중수부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게 특수수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하고 그러니까 재벌에 대한 수사도 하는데 명칭을 바꾸든 아니면 대검이 아니라 지검에 갖다 놓든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을 좀 고치는 거. 그렇죠. 이 정도만 바뀌는 거죠. 대검 중수부가 이제 그 대검에 있고 검찰총장의 직속에 있으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기능이 이관된다고 해서 그러면 직속이 아니냐. 휘둘리질 않느냐. 직속은 아니죠. 직속은 아니고 뭐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지만 검찰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렇죠,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검찰청법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법조문에 써 있다가 그것은 뭐 2005년 4년에 없앴는데요. 그걸 없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부터 말단 검사까지 한 몸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완벽하게 인사권, 징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서울지검에 박근혜 정권에서 서울지검에 갖다 놓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서울중앙지검에 갖다 놓는다 해서 이것이 예전 대검 중수부가 했던 것 같은 이를테면 폐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의 핵심적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검찰개혁의 중요한 사안처럼 여겨졌느냐? 첫 번째, 검찰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이를테면 지금 몇몇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검사 출신인데 좀 개혁적인 분들, 검사 출신인데 야당에 와 있는 분들, 검사 출신인데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문제점을 주로 두 가지를 지적해요.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 독립성 문제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로 대표되는 대검 중수부 문제인데 실제로 핵심은 여기 있지 않은데 이걸 자꾸 핵심적 관건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도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그렇죠. 하나의 레토릭이다. 그럼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0년 이상 끌어온 겁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본질입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의심해도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따라 하고요.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폐지는 어떤 검찰 개혁 방안이냐 하면 검찰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방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검찰이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악각거린 것도 일종의 쇼입니까? 그럼요. 대검 중수부 폐지 못 받아들이겠다. 내 목을 먼저 쳐라. 이런 거요. 제일 잘 알잖아요.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요.
마조부 없어졌어요. 예. 강력부로 갔어요. 국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런 정부 부처를 만드는 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고 의회 사항이지만 대검중수부를 없애는 건 정말 대통령 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도 깜냥이 안 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옥창익 국장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대검중수부의 기능, 그 특수수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대검중수부라고 하는 그 부처, 그러니까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를 만들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든 그 기능은 계속 남는 것이고 그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 수는 없고 검찰개혁의 본질은 그 비대해져 있는 이 권력, 검찰 권력을 어떻게 제어하고 줄일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줄이거나 제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겁니까? 권한을 쪼개야 됩니다. 네. 수사권, 뭐 기소권, 형집행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 보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여기서 세계 검사 대회인가 있었잖아요. 네. 경복궁 빌려서 고 난리 있었을 때. 그랬었죠. 다른 나라 검사들이 와서 그랬다는데요. 부럽다고. 우리나라 검사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가 있는 겁니다. 영국을 말씀드릴까요? 네. 영국은 아예 검사 제도가 없었던 나라예요. 그래요? 네. 그러다 85년에 생기는데요. 1985년. 왜 생기냐면 경찰만 두니까 일탈들이 있는 겁니다. 뭐 길포드 4인방 사건이라고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에 나왔던 그 사건이에요. 북아일랜드 공화군이라고 지목당한 한 집안이 완전히 그 박살이 나는. 그래서 아버지는 옥중에서 숨졌고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지만 그 길포드 4인방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경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반성하면서 검찰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검찰 제도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역사의 산물인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원님 재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을 원님. 네, 우리나라 사또가 이제 재판을 할 때 보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해요, 이분이. 맞아요. 네, 범죄인을 잡아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조선 사회는 자백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유교 사회여서. 그래서 매우 차라 이러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는 범죄자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백을 어떻게 받아냈냐? 고문했죠. 뭐 주리를 틀고 뭐 쇠꼬챙이로 찌르고 이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형벌보다 무서운 게 이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한 사람이 하니까요. 자, 수사를 했던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수사를 할 때 왜 했습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재판을 해요. 그럼 자기가 잡아온 사람이 죄가 없다고 풀어주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다 수사와 재판을 한 사람이 했죠. 옛날에 그렇죠. 왕들이 다 혼자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못되면 범죄자가 조작되기도 하고 뭐 조선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좀 막아야 된다. 인간이 좀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재판권에서 기소하는 권한을 떼낸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검사 제도의 연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 제도는 왜 생겼냐면 권력 분립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국에 오게 되면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은 한국의 경찰이 후져도 너무 후졌어요. 특히 대한민국이 건국대 시점에 보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형사소송법이란 법률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법을 쓰다 1954년에 처음에 만듭니다. 이걸. 만드는 시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사람이냐면 70% 정도는 일제 경찰입니다. 맞아, 일제 순사했던 인간들. 순사나 했으면 좋은데 순사보 이런 사람들이 진급해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경찰이 서장이 총경이고요. 그 밑에가 경정, 뭐 경감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자, 총경, 경정, 경감 지금 계급으로 얘기하면 이건 다 외인들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했단 말입니다. 일본이 패망하니까 일본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계급들이 하루아침에 2계급, 3계급, 4계급 승진해가지고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민족의 적이죠.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 경찰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해방 공간에서 몸을 낮췄다가 이제 뭐 친일 세력하고 결탁하면서 힘을 갖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가장 든든한 원군이 됩니다. 맞아요. 예. 자유당 때 경찰 셌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셌냐면요. 지금 파출소라고 부르는데 지서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지역의 지서장 정도는 육군 사단장한테 인사를 받았답니다. 진짜? 네. 와. 지서장 계급이 경사였는데 지서장도 사단장한테 인사를 받을 정도로 경찰이 셌죠. 그리고 경찰 봉급도 낮았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 먹고 살았냐? 갈취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공공의 적이 경찰이었어요. 민중의 몽둥이였죠, 몽둥이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몽둥이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거였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시에 이제 국회 속기록 같은 것도 보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원칙이지만 지금의 경찰에게 그걸 줄 수는 없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네. 그리고 당시에 검찰은 어땠냐면 이제 법조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은 친일한 사람도 있었지만 민족적 기계를 지킨 사람들 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상당히 있었습니다. 검찰처럼 엉망진창은 아니었어요. 법률 전문가들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제도를 세팅할 때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전혀 주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네, 원래는 수사기관이 이제 경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면 검찰에서 걸러주고 기소를 통해서 걸러주는 거죠. 어떤 건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불기소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서 걸러준 걸 또 법원에서 걸러주는 구조여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딱 그때의 특수한 그 사정 때문에 검찰에게 권력이 갔는데 토해내지를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이제 다 됐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냐면 자, 이승만 정권은 경찰 가지고 정권을 유지했어요. 맞아요. 마지막엔 4.19 때 발포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내무부 장관 최인기는 사형 집행도 당했고 경찰 고위직에 대한 숙청이 건국 이래 최초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죠. 장면 정권 짧게 있었고 박정희 정권은 뭐로 정치를 했냐? 군부로 했습니다. 군부로 대표되는 게 이제 중앙정보부 중정정치를 했어요. 맞아요. 박정희 18년 동안 가장 힘이 센 건 중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게 그전엔 경찰이었다면 박정희 정권이 되면 이제 중정이 되고요.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되죠. 전두환 정권으로 옮겨가면서는 이제 안기부가 됩니다. 이름만 바꾼 중정이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그러다가 이제 6월 항쟁이 생깁니다. 맞아요. 6월 항쟁이 생기고 6월 항쟁 이후에 첫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도 안기부에 기댄 정치는 많이 했지만 법의 지배랄까 또는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커지는 겁니다. 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처럼 뭐 안기부 청사에 불러다가 고문하면서 정치적 파워를 유지해 나가는 시절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특히 박철원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검사였고, 뭐, 안기부에 파견도 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매제였죠? 첫 매제였나? 뭐,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찰이 힘을 갖는데.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검찰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김영삼 정권 때도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민주화가 된 다음에 경찰이나 안기부, 중정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건 이제 종식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합법성 이런 게 강조되고 절차적 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거죠. 그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렇죠. 노태우 정권 때부터 검찰이 이제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다음에 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 뭐 재판에 대한 권리, 기소하고 재판에 대한 권리, 형집행권까지 형사사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쪼개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전에 이제 금태섭 변호사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을 때 검찰 개혁의 요체가 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정리하더군요. 검찰을 별 볼 일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된다. 네. 그리고 힘을 빼야 된다. 그 권한을 다른 데로 넘겨서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같은 맥락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그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자, 수사권 조정
계속 시도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제가 수사권 조정위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그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그 위원회를 그러니까 도입하자는 얘기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죠? 뭐 비슷하게 뭐 일본의 검찰 심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름만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하여튼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된 게 없어요, 된 게.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지금 검찰 심사, 일본식 검찰 심사회는 이런 겁니다. 기소하는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한이에요. 정말 악당을 법망을 피해서 편히 살게 냅둘 수도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전문 관료들인 검사들이 행사하는 게 시민적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 심사회는 미국의 배심하고 비슷해요. 특정한 시민들을 그냥 불특정 다수를 뽑아요. 그리고 소속을 어디에 두냐 하면 법원에 둡니다. 그리고 검찰 심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검찰이 따라야 돼요. 아, 검찰 심사회 소속이 법원입니다. 네, 법원입니다. 일본이. 이걸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떨 때마다 막 쏟아지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쏟아지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잘못하면 권한을 뺏길지 모르니까 우리도 검찰 심사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실제로 지금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검찰이 보도자료 통해서 뭐 택시기사도 시민위원이고 뭐 법학 교수도 시민위원이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일본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건 첫 번째 검찰이 위촉합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대체로 저 같은 사람은 검찰에서 절대 위촉 안 하죠. 회사에서 사회이사 어떤 사람 위촉하는 거고 메커니즘이 거의 같다고 봐야죠. 위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그렇지. 거고요. 두 번째, 검찰 심사 일본의 검찰 심사회, 한국의 검사 시민위원회, 시민검사위원회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가 결정하는 건 귀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지 않아요. 참고사항입니다. 네. 그럼 하나만 해주고. 하나만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열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C몽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할까 안 할까를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다.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보내면서 검찰이 마치 시민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선전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MC몽 사건 그 병역 면접하려고 치아를 일부러 뽑았냐 아니냐, 이거를 기소할 때 검찰 시민위원회에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 시민위원회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조직이고요. 열려도 자문밖에 못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식 검찰 심사회하고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그냥 문의만 갖고만 문의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통제 아니고요, 민주적 통제도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나눠줘야 되고요. 권력 분권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이고요. 그렇죠. 헌법을 가진 모든 문명 국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이 있고 또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시민들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검찰을 통제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이 시민으로. 통제할 방도가 없어요. 이를테면 지검장 직선제 이런 얘기도 선거 때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네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의정부 지검장 이런 사람들을 주민이 교육감처럼 직접 뽑는다 하면 선출직이니까 시민의 통제가 있고 민주적 통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들끼리 시험 보고 자기들끼리 적당한 성적 돼가지고 관료가 된 사람들이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적 통제도 없고 민주적 통제도 없는데 권한은 역사상 관료 조직에서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졌던 적은 조선시대에도 없었고 언제도 없습니다. 무신 정권 때 무신들이 이 정도 권한을 가졌으면 모르지만 고려 때 네. 정말 어디에도 없어요. 무소불위의 권한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는 권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우리 오창국 국장께서 열변을 지금 토해 주셨는데 검찰개혁의 요체는 비대진 검찰의 권력을 회수하는 것이다. 내지 쪼개는 것이다. 그리고 네. 거기서 분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검찰개혁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 이것이 안 되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왜 안 되고 있느냐?
이건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네. 한번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복습할 건 그렇죠. 검찰개혁 대검 중수부 폐지는 비본질이다. 그렇죠. 이거고요. 예. 본질은 권한을 쪼개는 오히려 거다. 중수부 폐지는 기억해 주시면. 그러니까 본질을 가리기 위한 호도용이다. 그렇죠. 중수부 폐지를 얘기하는 사람 믿지 마라. 네. 오늘 여기까지만 아무튼 근데 최근에 이 문화계 쪽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면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별로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검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가끔 있기도 하지만,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가 뭔지가 거기에 녹아 있는 거죠. 검찰청법에는 검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존재로 얘기되고 있는 관료는 정말 없을 텐데요. 공익의 대표자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은 그래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별로 없으니까 검세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렇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지고요. 그렇죠. 뭐 부당거래나 또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돈의 화신이나 이런 데 나오는 맞습니다. 검사들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은데 그게 결코 공상과학소설 속에서 나오는 검사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본 패러디이고 그렇죠. 또 현실에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 더 서글프죠. 그렇죠. 네. 다음 주에 한번 그걸 더 심화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석철 대표의 이야기를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이 권석철 대표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이버전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치열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IT 강국 나아가서 IT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방어 태세는 어떤가? 이건 많이 떨어진다라는 또 이야기도 함께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를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그 필요성, 나아가서 절박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